남편이 남긴 300억 유산. 제 몫은 고작 3억이었습니다. 34년 제 모든 청춘을 바쳐 남편을 재벌로 만들었고 아들 둘을 키워냈습니다. 하지만 34년의 세월 끝에 매겨진 제 인생의 가치는 고작 3억 원이었던 걸까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옆에 하이프 버튼을 눌러주세요. 찾아주신 소중한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 박재영과 결혼한 지는 34년. 신혼 때 그는 건설회사 과장이었고 나는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신입사원이었다. 남편은 내 조언을 듣고 회사를 그만두고 독립했다. 그렇게 시작한 사업이 어느 순간 거대한 건설 재벌로 커져 있었다. 언제부터였을까? 남편이 내 손을 놓기 시작한 게 34년의 세월 동안 나는 아침 6시에 일어나 남편의 양말을 펼쳐놓고 정장을 준비하고 저녁 11시에 그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 자식 둘을 낳고 키웠다. 시어머니와 함께 살며 그녀의 모든 불평을 참았다. 그 대신 받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남편은 고생했어라는 말보다 밥이 차갑네라는 말이 더 많았다. 아들들은 아버지만 바라봤다. 세상은 내 남편을 성공한 자수성가 기업가라고 불렀지만 아무도 그 뒤에 내가 있었다는 걸 몰랐다. 하지만 나는 괜찮았다. 왜냐하면 내 남편은 부자였고 그 부에 속한 나는 부인이었으니까. 아침 7시 반. 밥상 위에 아들 준호가 앉아 있었다. 30대 후반의 남자는 여전히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최근 며칠간 뭔가 이상했다. 출근이 늦었고 들어오는 시간도 불규칙했다. 표정도 좋지 않았다. 엄마. 준호가 밥을 집으며 말을 걸어왔다. 나는 감지했다. 아들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아들 밥 먹고 가야지. 응, 엄마. 그런데 준호가 말을 흐렸다. 나는 반찬을 더 담아주었다. 뭐가? 아니야. 그냥 요즘 일이 좀. 준호는 밥을 집어 먹었다. 숟가락질이 어색했다. 마치 밥맛이 없다는 듯. 아버지한테는 말했어? 아니요. 아직. 그 순간 내 뇌에 무언가가 스친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을 못한다는 것은 상황이 좋지 않다는 뜻이다. 준호는 항상 남편의 후계자로 키워졌다. 그런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을 못한다는 것은 뭔가 큰일이 있구나. 나는 밥상을 정리하면서 생각했다. 하지만 물어보지 않았다. 아들이 말하려 할 때까지 기다렸다. 34년 동안 배워온 것처럼 이 가족에서 아내와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은 기다리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때가 되면 일이 밝혀진다는 것을. 오후 2시, 아들이 회사로 나가고 남편도 나간 집에 나만 남았다. 거실 소파에 앉았다.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지만 뭐라고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다. 나는 남편의 서재로 올라갔다. 평소 같았으면 올라가지 않았을 것이다. 남편의 개인 공간을 뒤지는 것은 부인으로서의 넘을 수 없는 선이었다. 하지만 뭔가 자꾸 발걸음이 향했다. 아들의 불안한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서재 문을 열었다. 검정색 가죽 소파, 벽에 빽빽한 경제 경영 서적들, 그리고 남편의 책상. 나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신용카드 영수증들, 계약서들, 그리고 한 장의 작은 금고 열쇠. 나의 손이 그것을 집어들었다. 가슴이 철렁했다. 왜 여기 금고 열쇠가 있지? 금고는 어디에? 책장 뒤를 찾았다. 어두운 박스, 그 안에 회색의 금고가 있었다. 손가락이 떨렸다. 열쇠를 끼웠다. 딸깍. 안에는 서류들이 정렬되어 있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식 증권들, 그리고 한 장의 노란 봉투. 박재현 개인 유산 분배 유언장. 나의 손이 멈췄다. 심장이 한 박자 느려졌다. 유언장? 왜 여기 유언장이? 나는 봉투를 열었다. 종이가 바스락거렸다. 글씨가 명확했다. 재산 총합 약 300억 원.
배분, 박현숙 배우자 3억 원, 박준호 장남 150억 원, 박동욱 처남 150억 원. 나는 그 숫자들을 읽었다. 다시 읽었다. 또 읽었다. 3억 원. 온몸에 한기가 몰려왔다. 손이 떨렸다. 종이를 들었다 내려놨다를 반복했다. 마치 그것이 환각이기를 바라면서 3억? 나의 입에서 소리가 나왔다. 300억의 재산. 내가 30년을 함께 짜고 만들어낸 그 회사에서 내가 받는 것은 3억이라고? 3억이면 몇 년을 먹고 살 수 있나? 계산을 했다. 월 100만 원씩 써도 25년. 하지만 그동안 남편이 남긴 아들들은 각각 150억을 받는다고? 말도 안 돼. 나는 소파에 내려앉았다. 유언장을 손에 들었다. 변호사의 서명이 있었다. 날짜는 3개월 전. 3개월 전이라고? 그 시간에 나는 뭘 하고 있었나? 아, 남편과 함께 제주도에 다녀왔다. 강남 부인들의 모임에서 남편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다며 자랑했던 그 시간에 남편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를 3억으로 결정해버린 거다. 아들들은 왜 각각 150억씩? 나는 준호의 불안한 얼굴을 떠올렸다. 아, 맞다. 준호의 회사가 문제가 있어 보였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 그런데 남편은 아들에게 150억을 남겨둔다고? 그렇다면 동욱은? 아직 결혼도 안 한 자식이. 혼잣말이 나왔다. 나도 모르게. 34년. 34년을 뭐 했나? 밥을 챙기고 옷을 챙기고 밤마다 그 옆에서 자고 아들들을 낳고 키웠고 고객들 앞에서 좋은 아내를 연기했고 시어머니 시중을 들었고 남편의 사업이 위기에 빠졌을 때 전략을 짰고 그게 3억? 나의 목에서 비명이 나올 것 같았다. 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대신 눈물이 맺혔다. 저녁 7시. 나는 밥을 지었다. 국을 끓였다. 반찬을 담았다. 손가락이 여전히 떨렸지만 모든 것은 평소처럼이었다. 34년을 배워온 것처럼 감정을 감추고 표정을 조절하고 웃고 섬기는 것. 그것이 박현숙의 존재 방식이었다. 남편이 들어온 것은 11시가 넘었을 때였다. 밥 먹을래? 명령이었다. 청을함이 아니라 명령. 나는 밥상을 차렸다. 남편이 수저를 들었다. 첫 숟가락이 들어가자마자 표정이 굳었다. 국이 왜 이래? 너무 자극적인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응? 안 들었어? 죄송합니다. 자동으로 나온 말이었다. 반사작용처럼 34년을 해온 말. 남편은 국을 다시 마셨다. 여전히 불만족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계속 마셨다. 그리고 나는 옆에 서서 필요한 게 있을까 싶어 기다렸다. 3억? 나의 마음속에서 그 숫자가 자꾸만 울려 퍼졌다. 3억? 150억, 150억? 3억? 밤 11시 30분. 침대. 남편은 이미 코를 골고 있었다. 나는 천장을 바라봤다. 눈을 감을 수 없었다. 유언장이 자꾸만 떠올랐다. 변호사의 서명이, 남편의 도장이, 그 위에 적힌 3억이라는 글자가. 만약에 생각이 거기까지 왔을 때 나는 그것을 멈췄다. 그 생각은 위험했다. 그 생각은 절대 말해서도 안 되고 생각해서도 안 될 생각이었다. 하지만 손가락은 떨렸다. 밤새 나는 천장을 바라봤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6시 47분. 휴대폰이 울렸다. 알 수 없는 번호. 박현숙 님이세요? 네, 그런데요. 저는 서초경찰서의 이경희입니다. 안타깝지만 박재현 회장님이 오늘 아침 한남대로에서 교통사고로. 나는 더 이상 듣지 않았다. 유언장이 떠올랐다. 3억 원이 떠올랐다. 그리고 나의 세상이 기울기 시작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다. 아니, 소음이 가득했지만 나에게는 모두 먼 나라의 말처럼 들렸다. 고인과 함께 하신 분이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답변할 말이 없었다.
남편이 죽었다는 것이 아직도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조문객들이 줄을 섰다. 대기업 임원들, 정치인들, 남편의 오랜 사업 파트너들, 모두가 나를 위로한다며 손을 잡았다. 나는 손을 맞잡았다. 검은 상복에 된 과부가 되어. 그 와중에 경찰이 들어왔다. 박현숙 님이세요? 젊은 경찰관이었다. 뭔가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네, 맞습니다. 의무적인 부검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교통사고이다 보니 혹시 모르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부검? 왜 부검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이었다. 나의 눈이 준호를 찾았다. 준호는 조문객들 사이에 서 있었다. 아버지의 장례식에 입은 까만 옷이 그의 얼굴을 더 창백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그의 표정이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공포였다. 순수한 공포의 얼굴이었다. 나는 준호를 관찰했다. 그의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다. 조문객과 인사하면서 몇 번이나 손을 닦았다. 휴지로 이마를 닦았다. 그리고 그의 눈은 자꾸만 경찰을 향했다. 뭔가 있다. 나는 직감했다. 아니, 이미 알고 있었다. 유 원장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문객들이 떠나가고 가족들만 남겨졌을 때 경찰관이 다시 나타났다. 죄송하지만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아침에 고인이 차를 타고 나갈 때 평소와 다른 점이 있었나요? 나는 생각했다. 그날 아침 남편은 평소처럼 일어났다. 평소처럼 샤워를 했고 평소처럼 옷을 갈아입었다.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고인이 건강상 문제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었나요? 정신적인 스트레스? 준호의 회사 문제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유 원장을 바꿀 정도면 뭔가 큰 일이 있었을 거다. 글쎄요. 요즘 사업 때문에 좀 바빴던 것 같습니다. 경찰관은 노트에 무언가를 적었다. 고인의 자동차에서 약물이 검출되었습니다. 약물? 나는 눈을 뜰 수밖에 없었다. 약물이요? 네. 신경안정제 계열의 약물이 상당한 양으로 검출되었습니다. 차량 조종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는 수준이. 나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다만 내 눈은 준호를 향했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했다. 아니, 그것보다 더했다. 유령처럼 창백했다. 그의 입이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했다. 그런 약물을 고인이 어디서 구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처방받은 것도 없고. 집에 약물이 있나요? 혹은 최근에 약국을 방문한 기록이. 아버지가 약을 잘 안 드셨어요. 급작스런 목소리가 들렸다. 준호였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 그럼요. 요즘 약국 기록을 확인해 보니 손잡은 명의로. 준호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다. 네, 제가 감기약을 샀는데. 감기약이라기보다는 수면제와 신경안정제 복합제입니다. 상당한 양이요. 침묵이 흘렀다. 나는 준호를 봤다. 준호는 그 누구도 마주치지 않았다. 경찰관이 떠난 후 나는 남편의 관 앞에 앉아 있었다. 검은 수의를 입고 죽은 남편을 바라보면서 그렇다면 생각이 떠올랐다. 유 원장. 3개월 전에 남편이 바꾼 유 원장. 그리고 지금 남편의 차에서 나온 약물. 그리고 준호의 그 창백한 얼굴. 그렇다면 이건 어머니. 미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준호의 아내였다. 그녀는 나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손에는 봉투가 들려 있었다. 뭐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미영은 경찰관을 찾아갔다. 나는 뭐가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입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그녀의 손이 경찰관에게 무언가를 건네주는 것이 보였다. 녹음기. 내 아들 준호의 목소리가 녹음기에서 나왔다. 아버지를 없애면 되지 않을까요?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세상이 끝나는 소리를 들었다. 장례를 마친 후 검사실로 소환되었다. 아니, 정확하게는 가족 모두가. 검사는 준호를 봤다.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준호의 절망이었다.
녹음 기록에 따르면 피의자 박준호 씨가 저는 그런 의도가 없었습니다. 준호가 외쳤다. 다만 말이 고민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민이 차량에 약물을 투여하는 것이 되었네요. 침묵. 나는 그 자리에 앉아서 내 아들을 봤다. 그가 누구인지 더 이상 알 수 없었다. 세상이 깨져나갔다. 검은 조각으로 흩어져 내리고 있었다. 박현숙님, 검사가 나를 봤다. 고인이 유언장을 최근에 바꾼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혹시 고인이 피의자와의 관계에 대해 언급한 적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단지 유언장을 떠올렸을 뿐이다. 그리고 내 몫인 3억 원.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남편이 죽기 전 이미 우리 가족은 전부 무너져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받는 3억 원이 얼마나 싸구려 대가인지도. 경찰서 계단을 내려오면서 나는 휴대폰을 받았다. 알 수 없는 번호였다. 박현숙 님이세요? 네, 그런데요. 저는 서초구청 부동산 등기과 담당자입니다. 고인 박재현 님의 자산 현황을 파악하던 중 혹시 가족분께서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신지. 나는 통화를 끝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경찰관들이 남편의 서재를 뒤지고 있었다. 동욱이 제공한 녹음 파일과 준호의 자백 아닌 자백 때문이었다. 그들은 준호가 어디서 약물을 구했는지, 어떻게 남편의 차에 투여했는지 모두 재구성했다. 하지만 나는 다른 것이 궁금했다. 왜 유언장을 바꿨을까? 남편이 준호의 일을 알았다면 왜 일방적으로 3개월 전에 유언장을 바꿨을까? 그리고 내게는 3억을 남겼을까? 나는 조용히 서재로 올라갔다. 경찰관들이 간 후였다. 남편의 책상이 어지러워 있었다.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다. 금고는 여전히 열려 있었다. 나는 그 안에 손을 넣었다. 더 깊이. 그 속에는 또 다른 파일이 있었다. 얇은 파일. 현숙의 손가락이 그것을 집어들었을 때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났다. 서류들을 꺼냈다. 공금 유용 현황 비밀. 제목이 명확했다. 내 손이 떨렸다. 첫 페이지부터 내용은 악몽이었다. 남편이 회장으로 있던 상장사 자금 300억 원의 흐름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다. 어디서 빼돌렸고 어디로 들어왔으며 어떻게 개인 자산으로 전환했는지. 날짜, 금액, 계좌번호, 모든 것이 명확했다. 이건 증거다. 내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기고 있을 때 문이 열렸다. 엄마, 동욱이었다. 내 차남. 항상 조용하고 준호에게 밀렸던 동욱. 지금 그의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떠 있었다. 그거 봤어요? 내 손이 멈췄다. 뭐가? 아버지의 공금 유용 기록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동욱이 나에게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또 다른 USB가 들려 있었다. 이건 아버지가 몰래 녹음해둔 거예요. 형과 자신의 대화 내용. 형이 왜 아버지를 독살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형에게 왜 그렇게 화났는지. 나는 그 USB를 봤다. 동욱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뭐 하는 짓이라니요? 동욱이 웃었다. 정말 우아한 웃음이었다. 전 그냥 진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형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다는 진실. 그리고 경찰이 그걸 알아야 한다는 진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내 아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엄마. 동욱이 계속했다. 아버지가 공금을 유용했다는 것도 진실이죠. 그럼 이 재산들의 정당성이 어디 있는지 알겠어요? 그리고 형이 구속되고 나면 이 재산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나는 단어를 찾을 수 없었다. 형이 문제인 사람이 되면 형이 받을 150억은 사라져요. 그럼 아버지의 전체 재산을 다시 배분해야 하는 거고. 동욱아. 네, 엄마. 동욱의 목소리가 얼어붙었다. 저는 아버지의 진실한 아들입니다. 형과 달리 동욱이는 나가고 싶은 표정이었다. 하지만 말을 이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엄마는 아버지의 공금 유용 기록을 어디서 봤어요? 아, 이미 보셨군요. 그럼 엄마도 이제 진실을 아세요. 아버지가 뭘 했는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엄마를 사먹줄 생각을 했다는 것도 그건 정당한 배분이라고 생각하세요? 형과 저한테는 각 150억을 주고 엄마한테는 3억? 내 속이 치솟았다. 넌 그런 걸 알고도 뭘 몰라서 고소해야 해요? 저는 형을 고소한 게 아니에요, 엄마. 저는 경찰에 진실을 제보한 거예요. 그게 뭐가 나쁜 거죠? 동욱이 나가버렸다. 나는 그 파일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다. 손이 떨렸다. 심장이 미쳐버릴 것 같았다. 내 남편이 공금을 유용했다. 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다. 내 다른 아들이 형을 고소하기 위해 거짓 녹음을 제공했다. 그리고 내게는 3억 원이 남겨졌다. 검사실에 다시 소환되었을 때 나는 그 파일을 가져갔다. 이건 발견하셨어요? 검사가 놀랐다. 남편의 개인 비밀 문서입니다. 공금 유용 기록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검사가 파일을 펼쳤다. 그의 표정이 변했다. 이게 정말입니까? 네.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중대범죄입니다. 300억 원 규모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순간 준호가 검사실로 끌려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다시 말해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독살하려고 했던 자신의 죄 위에 아버지가 공금 유용범이라는 진실까지 마주쳐야 했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서 있었다. 나의 남편은 기업가가 아니라 범죄자였다. 나의 아들은 살인자였다. 나의 다른 아들은 매복꾼이었다. 그리고 나는 누구였을까? 34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이 공금을 유용하고 있었다는 걸 몰랐던 아내?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했던 아내? 검사가 내게 물었다. 고인의 재산이 모두 불법 자금이라면 상속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할 수도 있고요. 혹시 아내분께서 알고 계신 내용이 나는 그때서야 깨달았다. 내게 남겨진 3억 원도 사실은 타인의 돈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내 가족에게 남겨진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비밀로 가득 찬 인형이었다. 그 비밀들이 터지는 순간까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부서져 나갔다. 그리고 다시는 그 파편들을 맞출 수 없을 것이라는 걸 나는 알았다. 법정이었다. 판사, 검사, 변호사, 그리고 우리 가족, 그리고 수십 명의 언론인들. 이 사건은 이미 세기의 재판이 되어 있었다. 건설 재벌의 아들이 아버지를 독살하려고 했고, 그 아버지는 공금 유용범이었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아들이 형을 고소했다. 드라마보다 더한 드라마였다. 피의자 박준호 씨, 이 녹음 기록에 대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변호사가 물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다. 준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버지를 없애면 되지 않을까요? 법정이 조용해졌다. 그건 농담이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법정의 누구도 농담이라고 믿지 않았다. 농담인지 확인하기 위해 실제로 신경안정제를 구입하셨나요? 그건 준호의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 순간이었다. 나는 일어났다. 판사가 나를 봤다. 피해자의 아내분이 갑자기 일어나셨는데 나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법정을 향해 걸어갔다. 저는 박현숙입니다. 고인의 아내입니다. 판사가 나를 막으려고 했다. 하지만 나는 말을 이었다. 법정에 말씀하고 싶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아들의 범죄만은 아닙니다. 법정이 요동쳤다. 부인, 잠깐만요. 제 남편은 상장사 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공금 유용범이었습니다. 나는 파일을 들어 올렸다. 언론인들의 카메라가 셔터음을 냈다. 300억 원의 공금이 유용되었습니다. 모든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날짜, 금액, 계좌번호, 그리고 이 재산이 어디로 갔는지도. 검사가 일어났다. 이 파일은 제 남편의 개인 비밀 문서입니다. 공금 유용 기록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나는 파일을 판사에게 내밀었다.
그리고 이 유언장입니다. 나는 유언장도 꺼냈다. 제 남편은 자신의 공금 유용이 들통날 수 있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3개월 전 유언장을 바꿨습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각각 150억을 남기고 아내인 저에게는 3억을 남겼습니다. 법정이 뒤숭숭했다. 그리고 제 아들 박준호는 아버지가 더 이상 자신의 사업을 도와주지 않으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공금을 유용했다는 걸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준호가 비명을 질렀다. 엄마. 동시에 제 다른 아들 박동욱은 형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용했습니다. 나는 동욱을 봤다. 동욱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형이 아버지를 독살하도록 놔두었고 그 후 형을 고소했습니다. 왜? 만약 형이 사라지면 형이 받을 150억이 사라진다. 그럼 유산을 다시 배분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 동욱이 일어서려고 했다. 하지만 판사가 손으로 제지했다. 이 가족은 모두 거짓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남편은 기업가라는 가면 뒤에 범죄자였고 큰아들은 불효자였고 작은아들은 형을 팔아먹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34년을 이 거짓들과 함께 살아온 여자입니다.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법정에 공식적으로 말씀하고 싶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저는 제게 상속될 모든 재산을 포기합니다. 3억 원도 그 어떤 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이 재산들은 모두 불법적으로 축적된 것들이니까요. 법정이 들썩였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이번엔 천천히 말했다. 저는 이 가족과 완전히 단절하겠습니다. 준호가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제발.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박준호는 아버지를 독살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박동욱은 형의 범죄를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도모했습니다. 이 또한 법적으로 판단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박재현의 공금 유용 사건은 별도로 수사되어야 합니다. 나는 법정을 빠져나가고 싶었다. 하지만 판사가 내 팔을 잡았다. 아니, 잡은 게 아니라 손으로 권했다. 증인석에 앉으셔야 합니다. 나는 증인석에 앉았다. 그 다음 며칠간 나는 법정에서 모든 것을 증언했다. 남편의 공금 유용, 아들의 독살 시도, 다른 아들의 계산된 배신. 34년간의 거짓들이 모두 폭로되었다. 미디어는 미쳐났다. 건설재벌 가족의 악마적 음모. 아내가 폭로한 가족 붕괴의 진실. 세기의 재판,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신문 헤드라인이 나를 쫓아다녔다. 길을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가리켰다. 저 여자가 남편을 고소한 여자야. 아니, 나는 남편을 고소하지 않았다. 나는 그냥 진실을 말했을 뿐이다. 최종 판결이 나왔을 때 준호는 15년형을 받았다. 동욱은 사기죄로 3년형을 받았다. 그리고 박재현의 유산은 모두 압류되었다. 300억 원. 내 남편이 30년간 쌓은 모든 것이 국가에 몰수되었다. 그리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법정을 나오면서 나는 거울을 봤다. 거울에는 더 이상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여자가 있었다. 나이가 들었고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고 얼굴에는 회색으로 물이 들어 있었다. 34년의 세월이 한 번에 얼굴 위에 새겨졌다. 그리고 나는 혼잣말했다. 이제 끝이야, 현수가. 6개월. 시간이 그렇게 흘러갔다. 재판이 끝나고 판결이 나오고 언론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옮겨간 후 나는 이 도시를 떠났다. 서울이 아닌 작은 지방 도시. 이름도 없는 골목에 자리 잡은 작은 카페. 현숙이라는 이름의 그 카페가 내 전부가 되었다. 손님들은 많지 않았다. 가끔 직장인이 들어오고 가끔 할머니들이 들어왔다. 아무도 나를 알아채지 못했다. 그게 좋았다. 나는 그저 카페 사장님일 뿐이었다. 박현숙도 아니고 기업가의 아내도 아니고 두 범죄자의 어머니도 아닌
그 사이에 소식들이 들려왔다. 준호는 교도소에 들어갔다. 15년. 40대 중반의 남자가 60대가 되어야 나올 수 있다는 뜻이었다. 동욱은 3년 후 나올 것이다. 그 후의 일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미영은 준호와 이혼을 완료했다. 두 아이를 데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있었다. 나는 그것이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했다. 카페에서 일하면서 나는 천천히 늙어갔다. 손가락에 주름이 더 생겼고 허리가 굽었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유언장의 3억 원은 결국 나올 수 없었다. 모든 재산이 압류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나이 든 여자로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월세를 내고 있었다.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괜찮았다. 왜냐하면 나는 자유로웠기 때문이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카페의 창가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골목. 사람들이 오고 가고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 정지된 채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내가 아는 번호는 별로 없었다. 카페 관련 전화거나 혹은 법무사로부터의 전화 정도였다. 하지만 이 번호는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다. 내가 아는 목소리였다. 미영. 미영이야? 네, 어머니. 잘 지내고 계세요? 응, 그럴 대로. 넌?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아이들도 크고.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 사실 전화를 드린 이유가 미영이 말했다. 아이들이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 해요. 나의 손이 떨렸다. 아이들이? 네. 요즘 아버지가 감옥에 있다는 걸 이해할 나이가 됐거든요. 그래서 할머니를 만나고 싶대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머니, 힘드세요? 아니야. 그냥 나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응, 난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어머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영이 천천히 말했다. 제가 남편을 고소한 것 후회하지 않아요. 진실이 드러나야 했거든요. 하지만, 침묵. 하지만 뭐? 어머니,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한 번만 만나줄 수 있을까요? 나는 창밖을 봤다. 자동차들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지나가고 해가 지고 있었다. 그리고 내 얼굴이 창유리에 비쳤다. 낡은 얼굴, 숨이 차 보이는 얼굴, 34년을 겨우 견뎌낸 얼굴. 알겠어. 내가 있는 주소를 줄 테니까. 감사합니다, 어머니. 전화가 끝났다. 나는 다시 창밖을 봤다. 일주일 후, 카페 앞에 차가 섰다. 미영과 두 아이였다. 큰아이는 14살, 작은아이는 11살. 내가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더라. 아, 그들이 아주 작을 때였나? 준호와 결혼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아이들은 나를 봤을 때 어색해했다. 할머니라는 개념 자체가 낯선 것 같았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큰아이가 인사했다. 응, 안녕, 좀 컸네. 나는 아이들을 카페 안으로 데려갔다. 뭐 마실래? 초콜릿. 작은아이가 말했다. 나는 초콜릿을 만들어줬다. 따뜻한 초콜릿. 내 손이 조금 떨렸다. 34년 만에 손자를 위해 음료를 만들고 있었다. 미영이 나에게 다가왔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말하지 마. 우리 손자니까. 하지만 그 말을 하는 것도 어색했다. 아이들은 초콜릿을 마시면서 나를 관찰했다. 마치 뭔가 낯선 동물을 보는 것처럼. 할머니, 우리 아버지, 왜 감옥에 있어요? 작은아이가 물었다. 나는 미영을 봤다. 미영이 아이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한테 물어봐도 괜찮아. 할머니는 우리 가족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실 테니까. 나는 깊게 숨을 쉬었다. 너희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해치려고 했어. 그래서 감옥에 있는 거야. 아이들이 어색한 침묵 속에서 초콜릿을 마셨다. 그럼 할아버지는? 큰아이가 물었다. 할아버지는 이미 떠났어. 그것이 가장 정직한 대답이었다.
박재현 회장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 공금 유용범도 기업가도 아닌 그냥 죽은 사람이 되어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은 나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큰아이는 나에게 학교 이야기를 해줬다. 작은아이는 좋아하는 만화에 대해 얘기했다. 내가 만들어준 시나몬 롤을 먹으면서 웃었다. 미영은 내 옆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야. 그것도 충분해요. 아이들에게는 할머니가 필요했어요. 나는 미영을 봤다. 그 여자는 옳은 일을 했다. 준호에게서 벗어나고 아이들을 위해 새로운 삶을 택했다. 그리고 이제 나에게도 기회를 주고 있었다. 손자들을 만날 기회를. 미영아. 네. 미안해. 너한테도 아들한테도 제대로 해주지 못해서. 미영이 내 손을 잡았다. 어머니, 이제는 괜찮아요. 우리 모두 새로 시작했으니까. 그들이 떠난 후 나는 다시 창가에 앉았다. 이제 날이 어두워졌다. 거리에 불빛이 반짝였다. 나는 생각했다. 34년. 그 긴 세월이 다 끝났구나. 남편도 죽었고, 아들은 감옥에 있고, 다른 아들은 사라졌고, 내 모든 재산도 사라졌다. 하지만 손자들은 살아있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여기서 살아있었다. 가족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울 수 없다는 걸 나는 알았다. 34년의 결혼 생활도, 감옥 간 아들도, 도망친 다른 아들도 모두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었다. 하지만 그 무너진 잔해에서도 손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가족은 끝났지만 혈연은 남아있었다. 사랑은 끝났지만 책임은 남아있었다. 용서할 수 없지만 포기할 수도 없는 그런 감정이 남아있었다. 나는 창밖에 비친 내 얼굴을 봤다. 더 늙었다. 더 지쳤다. 하지만 조금 더 밝았다. 이제 됐나? 나는 혼잣말했다. 이제 끝났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 마음은 알고 있었다. 끝은 아직 아니라는 것을. 단지 새로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새로운 시작 속에서 나는 다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